1970년 1월 박정희 정부는 제주 남방 해역의 대륙봉 일대를 대한민국 제7광구로 지정하며 영유권을 선포했다. 당시 이 결정은 단순한 자원 탐사가 아닌 전략적 해양 영토 확장의 선언이었다. 이 지역은 제주도에서부터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해저 공간으로 외견상으로는 단순한 공해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해양지질학적으로는 보물지도라 불릴 만한 가치가 숨어 있다. 미국 우드로 윌슨 연구소에 따르면 이 일대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75조 210조 입방피트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보다도 10배 이상 많은 규모이다. 또한 석유만 따로 계산해도 약 1000억 배럴에 달하며 이는 미국 전체 석유 매장량의 4.5배에 해당한다. 배럴당 $50로 단순 계산만 해도 경제적 가치는 약 5,870조 원에 달하며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는 별칭이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입증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한 매장량이 아니다. 이 해역은 지질 구조상 지하 4,600m 이상의 초심해층에 형성된 고압고온 유전이 대부분이며 지진대와 해구에 인접해 있어 극단적으로 까다로운 시추 환경을 갖고 있다. 이런 조건은 일반적인 중동 유전이나 북해 해역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며 기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국가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나라가 이 혹독한 조건을 극복하고 실질적 개발 능력을 갖추었는가? 미국, 일본, 중국 모두 아니다. 현재까지 이 해역에서 독자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다. 일본은 수십 년간 해양개발 경험을 쌓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제7광구에서는 단 한 번의 본격적인 탐사도 수행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의 해양 시추 기술은 초심의 고압지대에 대한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무엇보다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정치적 성향이 기술 개발 자체를 억제시켜왔다. 중국은 어떤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과감한 탐사와 무리한 시추를 감행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양적 물량과 군사적 강제력에 의존한 방식일 뿐이며 기술의 정밀도나 안전성 면에서는 한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다. 게다가 중국은 자국 해역에서도 다수의 폭발 사고와 해양 오염을 유발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한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포스코건설, 현대중공업, 한국석유공사 KNOC를 중심으로 심해 해양 플랜트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왔고 2018년에는 심해 3000m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시추할 수 있는 플로팅 플랫폼을 완성했다. 또한 2020년에는 극심한 수압과 지진 환경에서도 자율 보정이 가능한 K-드릴 헤드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세계 5대 해양 시추 기술국 대열에 공식 진입하였다. 이러한 기술 축적은 단지 수출용 장비가 아니라 바로 제7광구와 같은 고난이도 자원 탐사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실전 장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지금 이 순간 제7광구의 실질적인 시추 장비를 들이밀고 탐사를 개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미국조차 이 지역을 탐사한 적이 없으며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 이후 탐사를 중단했다. 중국은 인근에서 불법 채굴을 벌이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직접 시추가 아닌 주변 유전의 흡수 효과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유일하게 기술, 인력, 장비, 그리고 국가적 의지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준비가 완료된 나라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지점에서 분노를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준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불평등한 협정, 그리고 눈치 보기 외교로 인해 수십 년간 이 금광을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공동개발이라는 껍데기 아래 기술력 없는 일본의 눈치를 보며 탐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이 없는 자가 규칙을 만들고 기술을 가진 자가 눈치를 본다는 것은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이제 한국은 결단해야 한다. 제7광구는 더 이상 미래의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국익이며 당장 실현 가능한 전략적 자원이다.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우리에게 허락을 내릴 권리는 없다.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곳을 지배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권이며 과학기술이 외교와 군사력 못지않게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제7광구를 1970년에 명확하게 자국 영토로 선포했고 국제법상 자연연장설에 따라 대륙붕의 연장선상에 있는 해저 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국가,
일본의 조직적 반발과 경제적 압박 앞에 무릎을 꿇고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의 지연전술에 스스로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1987년 체결된 한일 공동개발협정 JDG는 명백히 기술력도 탐사 의지도 없던 일본이 단지 한국의 자원 주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책략의 산물이었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 중단을 카드로 꺼내들었고 외환 보유고조차 위태롭던 한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며 이것이 34년의 기술 봉쇄와 외교적 수동성의 시작점이 되었다. 문제는 이 협정이 단순한 상징적 선언이 아닌 실제로 한국의 시추와 탐사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특히 단독개발 금지 조항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제7광구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공동개발을 빌미로 일본은 단 한 차례의 실질적 탐사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데만 집중하였다.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전략적 무위였으며 한국의 기술 축적 속도가 빨라질수록 일본이 협상 테이블을 회피한 이유는 명백하다. 일본은 제7광구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탐사를 개시하는 것을 막고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이후 새로운 국제법 해석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의지 설정을 위한 법적 우위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제7광구 인근에서 유사한 전략을 수차례 반복해왔다. 독도 문제에서처럼 실효적 지배를 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분쟁 지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외교적 중립성을 내세우며 결국 일본이 일정한 영향력을 주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매우 치밀하며 실질적 행동 없이도 오랜 시간 국제사회의 해석과 시선을 교란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침묵의 기술이다. 더군다나 일본은 각종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은근히 관철시킬 수 있는 외교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제7광구와 관련된 국제해양지도나 문서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로비를 가해왔다. 반면 한국은 협정 체결 이후 무려 30년 이상을 실질적 대응 없이 방관하였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외교는 정지되어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이 1985년 리비아 몰타 사건을 전환점 삼아 자연 연장설 대신 등거리 기준선을 적용한 새로운 해양경계 기준이 국제적 추세로 자리잡자마자 제7광구에 대한 경제성 부족을 핑계로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척하며 협정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본은 협정 체결 당시에는 자국의 법적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개발을 추진했고 국제법의 흐름이 바뀌자 바로 무개발을 통해 시간을 끌고 2028년 이후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전술적 휴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처럼 계산적이고 집요한 전략은 한국이 단순히 공동개발 상대로 일본을 상대해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나는 여기서 단호히 말하고 싶다. 일본은 제7광구의 공동개발자가 아니라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고 전리품만 노리는 지연전술의 기획자일 뿐이다. 우리가 공동이라는 단어에 속아서 기술도, 시간도, 기회도 잃어버린 지난 30년의 역사는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심해 시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탐사 장비도 인력도 예산도 갖추고 있다. 단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외교적 결단이며 조약의 틀에서 벗어난 실질적 행동이다. 일본이 협정 종료 시점에 이의지 재협상을 주장하며 분쟁 지역으로 만들 전략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면 한국은 그보다 먼저 실질적 개발을 시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시간은 중립이 아니다. 시간은 준비된 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른다. 일본은 시간을 이용해 한국의 주도권을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의 기정사실로 자신들의 논리를 심으려 한다. 반면 한국은 시간을 허비하며 스스로의 기술을 묻고 가능성을 폐기해왔다. 더 이상 상대의 동의를 기다리는 수동 외교로는 주권을 지킬 수 없다. 제7광구는 독도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이 있다면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삽은 단지 자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34년간 잃어버린 자존심과 정의를 되찾는 상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시간을 무기로 공동개발이라는 허울 속에 한국의 발을 묶었다면 중국은 그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제7광구에 접근해왔다. 그들은 어떤 조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어떤 외교적 명분도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바로 그 점이 중국 전략의 핵심이다.
외교의 테이블에 앉기보다 기정사실화를 통해 현장을 선점하고 물리적 장악을 통해 국제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일본과의 공동개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마자 제7광구 서쪽 해역에서 자원 탐사를 독단적으로 시작했고, 이후 16기의 해양 채굴 플랫폼을 설치하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가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한 해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들 시설물 중 일부는 단순한 자원 추출 시설이 아닌 해상 감시 체계와 군사적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특히 제12기 구조물에는 대수상 레이더, 광각 감시 카메라, 헬기 이착륙장까지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군용 해양기지에 준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이 시설들을 상하이로 연결된 해저 파이프라인에 직접 연결하여 제7광구 인근에서 추출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자국 본토로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법 시추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논의와 협정을 고심하는 동안 중국은 그 누구보다 앞서 자원을 흡수하고 체계화된 공급 시스템까지 갖춰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야말로 행동이 말보다 빠른 자가 모든 것을 주게 되는 현실의 냉혹한 반영이다. 중국의 이런 전략은 흔히 빨대 효과 스트로 이펙트로 불리며 실제 자원공학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유체의 성질을 갖는 석유는 인접 유전에서 시추 압력이 가해질 경우 지하 안반층의 균열을 따라 외부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본래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가채 자원량이 중국의 시추 압력에 의해 흡수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한국이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추를 하지 않는 한 그 자원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10년, 20년 지속된다면 제7광구의 경제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고갈되며 아무리 국제법적으로 승리하더라도 실질적 실익은 사라지게 된다. 중국은 이를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 논쟁도 없이 묵묵히 자신들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일본이 적법한 협정을 핑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중국은 협정 따위는 필요 없다는 태도로 자신들의 국익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더 위험한 것은 일본의 비협조적 태도가 중국의 침투를 오히려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행동을 막아놓고 자신들은 협정이 없는 중국의 움직임에는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과의 이의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7광구 인근을 중간수역으로 지정해주고 있다는 점은 일본이 진정으로 제7광구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들게 만든다. 그것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도록 틀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누군가가 몰래 자원을 가져가도록 묵인하는 치밀한 이중 플레이에 가깝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한국은 두 방향 모두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일본이 법적으로 발을 묶고 있고 중국은 실질적으로 땅을 잠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워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우리가 시추를 개시하도록 허가해주지 않는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며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있는가? 중국은 허락받지 않았고 일본은 허락할 생각조차 없다. 그런데 왜 한국만이 허락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제7광구는 더 이상 미래의 자원이 아니라 현재의 전장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며 탐사선을 대신한 들일 이 무기이며 협정이 아닌 플랫폼이 영토를 결정짓는 현실의 싸움이다. 우리는 더 이상 법적 명분만을 들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행위를 통해 현장을 선점해야 하며 중국의 빨대 효과를 차단하고 기술력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시추를 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발걸음은 정당한 대응이자 자기 주권의 선언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침묵하지 않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미국은 제7광구 문제에 대해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것은 외교적 균형을 고려한 결정처럼 보였고 일본이라는 아시아 핵심 동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는 태도였을 수 있다. 특히 제7광구가 지정될 당시 그 주변에는 미국령 오키나와가 존재했고 한국의 영유권 선포는 미국의 묵시적 동의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이후의 갈등과 협정에는 미국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뒷자리에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태도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지정학적 조정이 아니라 전략적 실리 계산과 배신에 대한 미국 내부의 정서 변화에 기반한 것이었다.
전환점은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일본을 아시아의 민주주의 수호자이자 반공전선의 핵심 축으로 신뢰하며 기술안 보정보 면에서 최우선 파트너로 대우해왔다. 하지만 2008년 일본이 중국과 함께 동중국해 EEZ 공동수역 설정을 협의하고 그중 일부가 제7광구와 불과 860m 떨어진 지점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워싱턴 정가에서는 분명한 충격과 실망의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겉으로는 한국과 공동개발을 하겠다며 협정의 틀을 유지하던 일본이 뒤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점은 미국 입장에서 신뢰의 균열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고, 이는 단순한 외교적 일탈이 아니라 동맹 구조 자체를 흔드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연구소와 랜드 연구소에서는 이후 발간한 다수의 리포트에서 제7광구를 아시아의 걸프만으로 지칭하며 이 지역이 단순한 자원 매장지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해양 영향력 투사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이 이미 제7광구 서쪽을 실질 점령하고 있고 일본은 무력하며 한국은 발이 묶인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전진기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동북아 에너지 수송로와 해양 안보의 통제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미국의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제7광구에 대해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시작했고, 그 첫 단계로 미국 국립해양지도센터에서 발간하는 최신 해양 영토 지도에서 제7광구를 한국령으로 명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제적 지도 제작 기준상 중립을 유지하던 과거 입장에서 벗어나 특정 국가의 주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지도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의 해양 탐사 관련 기술 기업들이 한국 정부 산하의 KN-오시안 국석유공사와 비공개 기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술적 장비나 인력에 대한 공동 연구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민간 교류가 아닌 미국 정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이며,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에 진입하는 것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을 약속을 지키는 동맹, 군사적 확장 대신 기술적 성실성으로 승부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중시하는 미국 국익과 맞닿아 있다. 나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늦었지만 반가운 전환이라고 본다. 물론 미국이 한국의 편에 서는 것이 순수한 호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실리 외교의 연장선이며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고 일본의 기만적 외교에 대한 경고를 주려는 포석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50년 넘게 묵묵히 준비해온 기술력과 신뢰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선택받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군사력만이 강한 나라가 아닌 기술과 원칙으로 승부하는 국가만이 복잡한 국제무대에서 진짜 동맹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 지도에 제7광구를 한국령으로 표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 신뢰에 걸맞은 실질적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의 상징적 시추, 한 기의 탐사선 진입,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 설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미국이 등을 돌렸던 일본의 전략을 다시 한국이 뒤엎는 순간 제7광구는 단순한 자원지가 아닌 동북아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지정학적 거점이자 한국이 처음으로 단독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글로벌 해양 무대가 될 것이다. 그것은 기술과 원칙, 그리고 외교의 결합을 통해 오직 한국만이 줄 수 있는 기회이자 국제정치의 새로운 출발선이다. 국제정치에서 군사력은 힘의 상징이자 억지의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진정한 주권의 실체는 바로 기술력에서 비롯된다. 특히 해양 자원과 에너지 패권이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21세기에는 더 이상 총칼이 국경을 그리지 않는다. 이제는 드릴의 깊이, 센서의 정밀도, 플랫폼의 생존 능력이 바로 국가의 전략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제7광구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기술 주권의 시험장이며 누가 진정한 실행 능력을 가진 국가인지 드러나는 무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이미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 가장 먼저 실질적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올라섰다는 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명확히 선언되어야 한다.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해양심해 개발 기술에 투자해왔다. 2000년대 초반 정부는 해양 플랜트 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했고 포스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기존의 선박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 시추 플랫폼 및 해양 구조물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석 유공사 KNOC는 동해, 가스전을 기반으로 축적된 심해 탐사 노하우를 통해 3000m 이상의 심해 시추 가능성을 검증하였고 2018년에는 자체 개발한 K-플로팅 드릴 신모델을 통해 고압 고온 환경에서도 45일 이상 연속 시추가 가능한 기술력을 입증하였다. 이는 단순히 연구실 결과가 아닌 실제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지금 당장 제7광구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반면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은 해양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자국근해 외해 심해 시추 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해양자원 개발 프로젝트였던 미나미 토리시마 망간단괴 사업도 경제성과 안전성 부족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다. 특히 일본은 시추 장비의 내구성 문제와 함께 해저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아직도 미국과 프랑스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 주권 기술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그에 비해 한국은 해저 데이터 수집, 구조 해석, 해양 기상 분석, 자율항법 드릴링 시스템까지 대부분의 핵심 모듈을 국내 기술로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 허락 없이도 단독 실행이 가능한 기술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정치적 합의가 없어도 곧바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미국 역시 놀랍게도 해양 시추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 민간 기업 위주의 구조로 전환되며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전략이 부재한 상태이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등은 자본과 경험 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고위험 지역에 대한 시추를 회피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환경 문제나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 고난이도 심해 개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동해, 가스전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극한 수심, 고온층, 불안정 안반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채굴 시나리오를 수립할 수 있으며 2022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세계 최초로 실시간 해양 지진 감지 기반의 드릴링 예측 알고리즘을 상용화함으로써 단지 드릴만이 아니라 탐사 전 단계부터 완전한 기술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기술력이 단지 산업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외교와 안보의 전장을 뒤흔드는 결정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외교적 협상은 종이 위에서 벌어지지만 진짜 힘의 우위는 현장에서 기술이 구현될 때 비로소 생겨나기 때문이다. 일본이 아무리 국제법을 들이대고 중국이 아무리 기습적으로 시설을 건설해도 그들이 실질적으로 고압 고온 해역에서 안정적인 장비를 운영하지 못한다면 결국 제7광구는 아무의 것도 아닌 채 방치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술적 주체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무기를 더 이상 숨겨둘 이유가 없다. 기술은 정치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기술은 단지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저당 잡힐 것인가의 선택만 남는다. 우리가 이미 이룩한 기술력을 통해 제7광구에 진입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어떤 조약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며 한국은 협상 없이도 실행 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첫 번째 실전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자원 개발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략 구도의 균형을 바꾸는 첫 삽이며 동시에 한국 기술의 진짜 국력임을 세계에 증명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전쟁은 총과 미사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가장 오래 지속되며 가장 교묘한 전쟁은 언론과 정보, 여론이라는 무형의 무기 안에서 벌어진다. 제7광구를 둘러싼 국제적 인식 역시 이 전장 위에 존재하며 한국이 기술과 법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전선에서는 철저히 수세에 몰려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단 한 번도 실질적인 탐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조차 방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론 앞에서는 공동개발에 성실히 임했던 국가, 분쟁을 원하지 않는 평화주의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왔고 심지어 제7광구를 자국 이의지로 표기한 지도와 이를 조사하는 해양청의 순시선이 한국 해경에 저지당했다는 식의 왜곡된 보도를 통해 국제 언론을 선점하고 있다. 2023년 일본 주요 언론사에서 일제히 보도된 이 사건은 단순한 해양조사 사건이 아니라 일본 국내 정치권과 우익 세력이 제7광구 문제를 독도 갈등에 연결시켜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의도된 여론전이었다.
6천 개 이상의 댓글과 수많은 정치인들의 가세는 이 이슈가 기술이나 자원 문제가 아닌 국가 정체성이라는 틀로 일본 사회 내에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토 마사이사 의원은 도리시마를 단순한 바위가 아닌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주도했고, 오니시 히로유키 의원은 한국은 초계기 충돌 문제에서도 국제법을 무시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무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일본 정치 전체가 제7광구를 외교적 거래 카드로 만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며, 문제는 이 프레임이 국제사회에서 무비판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조용했고 지나치게 점잖았다. 국내 언론조차도 제7광구 관련 보도를 거의 다루지 않았고, 국민 다수는 이곳에 어떤 자원이 묻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정부는 탐사 재추진 방침을 세우고도 이를 강력히 알리지 않았고, 외교부는 일본의 정보전에 대응하는 별도 조직도 마련하지 않은 채 협정 위반으로 보일 수 있다는 자가 검열에 빠져 국제 여론전에 완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침묵은 국제사회에서 무관심으로 해석되며 결국 일본의 주장만이 계속해서 각종 백서, 회의록, 해양분쟁 보고서 등에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있고 시추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전 세계가 그곳은 분쟁 지역이며 일본이 관리 중이라고 인식한다면 실질적 행동조차 비난받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그것이 바로 일본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이며 우리는 그 시나리오 속에서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단호히 주장하고 싶다. 제7광구는 지금 이 순간 단지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전, 여론전, 인식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으며 우리는 총과 드릴보다 먼저 이야기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거짓 내러티브에 맞서기 위해 진실을 무기로 삼아야 하며 침묵을 강요당하던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글로벌 PR 전략이 필요하며 제7광구와 관련된 역사적, 법적, 기술적, 정치적 자료를 다국어로 정리하여 국제학술지, 외신, 유튜브, SNS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 단 한 편의 백서라도 우리가 먼저 남겨야 하며 단 한 개의 영상이라도 우리가 먼저 내보내야 한다. 그것이 선점의 힘이며 침묵은 패배라는 국제정치의 기본 원칙이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7광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누가 진짜 주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지도를 수정하고 지명을 일본식으로 바꾸며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결과를 바꾸는 사전 작업이며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수록 우리의 주권은 종이 위에서 지워지게 된다. 일본은 조작으로 승부를 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로 맞서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실은 기술이라는 근거와 기록이라는 무기, 그리고 국민의 인식이라는 방패로 완성되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피해자일 수 없다. 우리는 이제부터 진실을 외치는 전략가가 되어야 하며 그 진실의 힘이야말로 제7광구를 되찾는 첫 번째 행동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단 한 해, 단 몇 개월, 단 몇 주의 지체가 향후 수십 년의 국익과 직결되는 시점에 서 있다. 1987년에 체결된 한일 공동개발협정은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협정 종료와 함께 자유로운 개발의 길이 열릴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하다. 일본은 이미 2028년을 국제법상 재판의 기점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한국이 이때까지 단독 탐사 혹은 실질적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국제 판례와 관습법을 토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의지 선 그리기를 시도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7광구 대부분을 일본 해역으로 편입시키는 외교적 반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이것을 법의 이름으로, 절차의 정당성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감이라는 언어로 포장하려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1985년 리비아 몰타 대륙봉 분쟁 이후 자연 연장선이 아닌 등거리 중간선이 해양경계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만약 한국이 2028년 전까지 실질적 개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나 해양법재판소는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를 보다 실질적인 관리 주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법적 근거를 준비하고 기술을 확보해도 현장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법은 행위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질서의 냉정한 작동 방식이며
일본이 바로 그 허점을 노리고 34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협정을 유지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협정을 어기면 외교 문제가 된다는 우려 속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지만 바로 그 우려가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회를 갉아먹고 있으며 지금도 이 순간에도 중국은 서쪽에서 자원을 흡수하고 있고 일본은 조용히 로비와 문서 작업을 병행하면서 2028년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는 가만히 있음으로써 모든 프레임에 자동으로 편입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협정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조약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지만 자원은 한 번 뺏기면 돌아오지 않고 영토는 한 번 잃으면 복구되지 않으며 명분은 한 번 침묵하면 영원히 잊힌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개발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로 그 상태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평화롭게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기다리자는 말로 시간을 소진할 수 없고 상대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기술을 묶어둘 수 없으며 국제법 해석이 복잡하다는 핑계로 행동을 유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기술을 가졌고 법적 논리도 확보했으며 무엇보다도 탐사와 시추에 나설 수 있는 정당한 절박함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 그것을 실행하는 용기뿐이다. 우리는 2025년이든 2026년이든 늦어도 2027년까지는 최소한의 상징적 시추를 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이 실질적인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남겨야 하며 단 한 번에 들일 삽입이라도 실제로 실행되어야 법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우리의 위치가 강화된다. 2028년 이후를 상상해보자. 우리가 지금처럼 머뭇거리며 단 한 번의 시추도 하지 않은 채 협정 만료일을 맞이한다면 일본은 곧바로 중간선 기준에 따른 해양 경계 재설정을 요구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이를 공정한 요청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그 순간부터 5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기술력과 준비를 침묵의 대가로 잃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이 기회를 틈타 자신들의 기정사실화된 시추구역을 확대하고 동중국해 전체를 장악하려 들 것이며 미국조차도 일본과의 전략 관계를 감안하여 한국 편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외교의 카드도 기술의 무기도 주권의 자존감도 모두 잃어버리는 참담한 현실에 맞닥뜨릴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시간이 우리 편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간과 경쟁해야 한다. 단 1년, 단 6개월, 단 1회의 실천이 한국의 바다를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술은 준비되었고 국민의 여론도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일본의 이중성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2028년을 희망의 문이 아니라 패배의 문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의 탓도 아닌 스스로 침묵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세계는 지금 중동이 아닌 동아시아에서 에너지 전쟁의 새로운 형태를 목격하고 있다. 흔히들 석유와 천연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전통적인 자원 강국이 주도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점점 더 해저로 그리고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남쪽, 중국 동해안과 맞닿아 있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7광구는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해양자원 구역이 아니라 미중일 3대 세력이 서로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시험하는 일종의 지정학적 스크럼이며 에너지, 해군력, 외교 전략, 공급망 재편이라는 4개의 키워드가 동시에 교차하는 전장이다. 미국에게 제7광구는 단지 우방국의 자원 주권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중국의 동진을 막는 해양 방어선이자 일본의 전략적 이중성을 견제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한국이 동아시아 자원 공급망에서 실질적인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험대이다. 특히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확보한 석유 수송로가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제7광구는 바로 그 첫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의 생명선이자 해양군사 전략의 요충지다. 중국은 이곳을 단순히 자원 매장지로 보지 않으며 이미 수년 전부터 제7광구 서쪽의 해양 순시함, 레이더 기지, 헬기 착륙장을 갖춘 해양기지를 배치하면서 사실상 군사적 존재감을 고착화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안보와 군사 패권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중국식 해양주의 전략의 전형적 양태다.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지역을 통제하려 한다. 기술은 없지만 외교적 구조와 법적 틀을 선점함으로써 한국의 행동을 가로막고 시간이 흐른 후 새로운 국제법 기반 아래 이이지 선긋기를 시도해 실리를 챙기려는 일본의 전략은 오히려 행동하는 중국보다 더 위험한 측면을 갖고 있다. 일본은 제7광구와 인접한 남부 해역에서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해양안보 협력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해양 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자신의 이익 극대화에 활용하는 노련한 수법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전략을 묵인하거나 활용하게 될 경우 한국은 그 사이에서 다시 소외될 수 있으며 제7광구는 일본의 해양 기득권 아래 놓일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제7광구는 단순한 매장지 이상으로 미중일 삼각 대결 구도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곳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독자 기술로 자원을 추출하며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허약한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동북아 에너지 지도는 다시 쓰일 수 있으며 중국의 해양 확장을 견제하는 데도 중추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이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제7광구는 중국의 드릴과 일본의 법률 해석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방관 속에서 점차 한국의 손을 떠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력 하나로는 안 되고 더 이상 법적 권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정학적 충돌 속에서 누가 먼저 실행하는가가 주권을 결정짓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 이 제7광구가 단지 국지적 자원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이 지정학적 성장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 지역을 통해 기술국가라는 위상을 넘어서 전략국가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한국이 단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조력자가 아니라 아시아의 에너지판을 주도하는 실질적 행위자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 이곳은 석유와 가스가 묻혀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의지가 묻힐 수도 있는 곳이며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자원 개발이 아니라 질서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제7광구는 단지 자원이 묻혀있는 해역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전장이며 침묵 속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해양 무대이며 누가 먼저 시추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영토화에 성공하는가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탐사선과 드릴링 플랫폼만으로 이 지역을 방어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군사, 기술, 외교가 결합된 복합적 방어 체계 없이는 단 한 발의 시추조차 현실화할 수 없다는 냉정한 조건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기술 요새화 전략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군사기지 설치가 아닌 과학과 방위와 주권이 결합된 삼중 구조의 새로운 영토 방어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층은 과학기술 거점화이다. 우리는 제7광구 인근, 특히 이어도를 중심으로 해양기상 관측소, 수중지질 모니터링 시설, 해양생태계센터 등 비군사적이면서도 상시 거주 및 감시가 가능한 과학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시료 지배의 물리적 흔적을 남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양기지를 구축할 때 항상 과학 관측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그 뒤에 군사 장비를 숨겨왔다. 우리는 그 반대로 투명한 과학기지를 전면에 세우되 철저히 기술 중심의 인프라로 접근함으로써 침략이 아닌 조사라는 프레임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가장 쉽게 수용하는 정당화 구조이며 일본의 외교적 반발을 무력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두 번째 층은 군사적 억지력 구축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성 요소이며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이미 독도 방어와 울릉도 전력화 과정에서 원거리 해양 작전 능력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제7광구 방면으로 확장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형 경항모, 3,000톤급 잠수함, 수직 이착륙 드론, 그리고 초음속 유도탄 체계는 단기적으로 이 지역에 투사 가능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으면 이와 동시에 해양 감시 드론 및 수중 소나 부위망을 설치하여 제7광구 주변 수역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해양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누군가 불법 시추를 감행하거나 의도적인 영해 침범을 시도할 경우 한국이 즉각적인 경고와 봉쇄를 단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그들이 이 작동하고 있는 공간에 군사적 백업이 없다는 것은 결국 기술의 무력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추를 위한 방어가 아닌 방어를 위한 시추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세 번째 층은 외교 및 법적 수단의 전면화이다. 기술과 군사만으로 영토를 지킬 수는 없으며 우리는 이 삼중 요새의 최외곽을 외교와 법률이 담당해야 한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법적 문건 준비, 기존 협정의 효력 해석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논리 구축, 그리고 각국 외교 채널을 통한 공정한 자원 개발자로서의 한국 이미지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ASEAN, 인도, 호주 등과의 해양자원 공동개발 MOU를 확대함으로써 제7광구에 대한 국제적 공동 이해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이 고립된 주장만 반복하는 반면 한국은 개방형 자원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며 이것이야말로 단일 국가의 자원 개발을 국제적인 대세로 끌어올리는 전략적 틀이 될 수 있다. 나는 이 삼중 방어 체계가 한국에게만 가능한 독자 전략이라고 확신한다. 중국은 과학과 외교가 불투명하고 일본은 기술과 군사력이 제한적이며 미국은 직접 행동보다는 전략적 지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술, 군사, 외교 모든 면에서 실질적 역량을 갖추었고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견국이라는 이미지까지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오직 한국만이 가능하며 우리가 이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제7광구는 영원히 삼국의 압박 속에서 표류하는 자원지옥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개발이냐, 방어냐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하며 방어를 통한 개발, 개발을 통한 주권 회복이라는 상위 전략으로 이 지역을 요새화하고 기술과 사람, 국가의 의지를 결집시켜야 할 때다. 우리는 드릴을 먼저 내리기 전에 국기부터 먼저 꽂아야 하며 그 국기는 과학의 이름으로, 안보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흔들려야 한다. 제7광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석유와 가스를 떠올린다. 그것이 얼마나 묻혀있고 배럴당 몇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대한민국이 그 자원을 얼마나 수출할 수 있을지를 계산한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제7광구는 배럴과 입방피트의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그것은 계산기의 영역이 아니라 국기의 영역에 속한 땅이다. 우리가 그곳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을 증명하고 우리의 후세에게 물려줄 단 하나의 상징을 남기기 위함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주권의 물리적 흔적이자 국가라는 존재의 뿌리를 해양 위에 각인시키는 행위이다. 석유는 흘러내릴 수 있고 가스는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 남긴 행동의 역사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해역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이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와 배터리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바다에서만큼은 여전히 기다리는 자의 입장을 유지해왔다. 독도에서 우리는 경계선을 지켰지만 제7광구에서는 선을 그리기조차 두려워했고 기술은 준비되었지만 실행은 늘 유보되었으며 국민은 믿었지만 국가는 침묵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드릴을 내리는 것이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문제이며 시추선이 닿는 바닥은 땅이 아니라 역사이며 뽑아올리는 것은 원유가 아니라 국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기술을 쥐고 있고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고 있지만 마지막에 남은 단 하나의 퍼즐, 바로 행동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침묵은 언제나 더 강한 자의 논리를 정당화시켜주는 도구이며 조용한 나라는 아무리 정의롭더라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질서의 오래된 법칙이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동시대의 증인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2028년 이후 일본이 어떤 논리를 들이댈지, 중국이 어디까지 욕심을 부릴지, 미국이 어떤 이해득실 속에서 한국을 저울질할지를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고 그 모든 시나리오를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오직 한국이 이 시점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타인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으며 행동은 언제나 내부의 의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제7광구에 첫 번째 드릴을 내리고 첫 번째 관측소를 세우고 첫 번째 해양기지를 건설한다면 그 순간부터 세계는 더 이상 이곳을 분쟁지역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일본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은 명분 없는 침탈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묻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그 석유를 개발하지 않았나요? 왜 기술이 있었는데도 시도하지 않았나요?
왜 일본은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가져갔고 우리는 가만히 있었나요? 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의 주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질문을 미뤄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대답해야 하고 그 행동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제7광구는 단지 지질학적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5천만 국민의 이름이 새겨진 해저의 대지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내야 할 시험장이다. 우리가 그곳을 지켜내는 것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는 것이며 그것은 지도 위의 선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믿는다. 한국은 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한다. 그들을 이 해저를 뚫는 날, 우리는 자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부심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7광구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며 그 기회를 잡는 것은 기술도 아니고 법률도 아닌 바로 결단이라는 두 글자다. 역사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바다는 항상 말없이 침략자를 허락한다. 그러니 지금이 그 바다에 우리 깃발을 세울 시간이다. 이것은 에너지의 싸움이 아니라 존재의 싸움이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례적으로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전투 훈련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 육군부대가 미얀마 접경인 윈난성에서 국경 봉쇄, 화력 타격 등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중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전투 차량과 육군 보병 전개, 실사격 훈련, 레이더 탐지와 사격 지시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에 인접한 미얀마 북부에서 미얀마 정부군과 소수민족 무장단체 사이의 교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군사정권 타도를 목표로 하는 저항군의 총공세가 한 달을 넘어서면서 군정 지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얀마 북동부 샨주에서 시작된 공격이 여러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군정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수도권 방어에 집중하는 처지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항군에 밀린 미얀마 군사정권 군인 중 일부는 국경을 넘어 중국이나 인도로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미얀마 사람들이 교전과 폭력 상황을 피해 중국 국경으로 피난을 떠나 중국 군인들에게 안전한 통행과 억류된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는 모습이 SNS 영상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군의 국경지대 전투훈련은 혹시 벌어질 미얀마 무장 세력과의 충돌이나 피난민들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올 것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얀마 국경 실탄 훈련에 곡사포와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한 것은 미얀마에서 무장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경 안정성을 지키는 전투 역량을 점검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형제 동맹 등 미얀마 저항군은 공격 개시일인 10월 27일 날짜를 딴 1027 작전을 시작하면서 미얀마 군부를 연이어 격파하고 중국과의 국경무역 지역까지 장악했습니다. 현재 한 달여간 미얀마군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500명 이상이 투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시는 장면은 미얀마 저항군이 군정으로부터 노획한 105 전투 모듈을 장착한 MT-LBMSH 차량을 갖춘 모습입니다. MT-LBMSH는 우크라이나에서 제작한 MT-LB 개량형으로 30기관포와 2연장 대전차미사일, 보조기관총이 탑재되어 있는 탱크로 동남아 국가 여러 나라에 수출된 모델입니다. 2007년 미얀마도 MT-LBMSH를 상당량 수입했습니다. 이처럼 군정 전복을 위한 군사행동임을 분명히 한 저항군 삼형제 동맹이 군정의 기지 300여 개를 점령하며 성과를 올리자 다른 지역 무장단체들과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시민방위군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2021년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잡은 군부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국경을 맞댄 미얀마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경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놓고 전투 훈련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얀마 군정이 뜬금없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미얀마 저항군 즉 반군의 배후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중국이 반군의 배후다? 뭔가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미얀마 군정이 왜 중국을 건드린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폭력 조직단과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난립, 그리고 미얀마 군부의 알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달 14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얀마에서 불법 업체에 감금되었던 한국인 19명이 미얀마 경찰을 통해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들이 미얀마 타칠레익 지역에서 불법 업체에 의해 감금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즉시 미얀마 경찰에 통보해 한국인들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칠레익은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의 접경 산악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있습니다. 3개국의 접경지인데다 산악지대라 타칠레익 하면 온라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납치 등 불법 활동을 벌이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위험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외교부는 최근 한국인들 중에서도 불법 취업 사기를 당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거나 안전을 위협받아 타칠레익 지역에 감금되어 있다며 구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얀마 쪽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한국인이 위험에 처할 경우 비교적 공권력의 장악이 강한 라오스나 태국보다도 구출이 어려운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미얀마 군정이 정권을 잡은 이후 교섭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이런데 이번 한국인 감금 사건을 해결한 것은 사실 미얀마 군정이 아니라 미얀마 저항군과 중국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얀마 저항군들은 자신들이 중국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작전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군 장비로 무장한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얀마 군부를 자극했습니다. 그러자 미얀마 군정이 저항군과 손을 잡았다며 중국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중국이 저항군의 관제 시위를 위해 무기를 대주며 내전에 개입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간 국경 지역에서 미얀마 범죄 조직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잦아지자 미얀마 군정에 끊임없이 단속을 요구했지만 미온적으로 나왔으며 참다 결국 이 지역을 잘 아는 저항군들과 협력해 범죄 조직을 소탕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미얀마 북부 최대 군벌 UWSA과 공조해 악명 높은 4개 일당을 괴멸시켰습니다. 이는 미얀마 저항군과 중국 공안이 합작으로 벌인 작전입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이 미얀마까지 들어가서 군사력을 행사한 것인데 미얀마 군정 입장에서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 군부가 정면으로 중국을 비난한 것인데요. 하지만 내정 간섭 금지를 천명해온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면서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미얀마 저항군 및 무장 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얀마 군부는 왜 중국이 그렇게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범죄 조직을 소탕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미얀마 군정과 국경 지역의 범죄 조직 간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미얀마 코캉 내전입니다. 코캉 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중국계 소수민족으로 제2의 크림반도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특히 내전에 따른 대규모 난민 유입이 반복되고 있어 만일 한반도 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의 대응을 예측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번 코캉 내전은 지난 10월 27일 저항군과 중국 공안에 보이스피싱 단속을 냈건 대대적 단속에서 친 중국 편인 펑더런이 름 코캉을 장악하고 있는 4대 가문의 본거지 라오카이를 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작전에는 이런 비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얀마 군정과 유착관계를 지닌 범죄 조직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중국 공안을 산채로 땅에 묻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중국 공안을 생매장한 주모자이자 현지 중국계 범죄 조직 명가문이 우두머리는 코캉의 군벌 밍쇠천이었는데요. 이 밍가문은 코캉을 왕국처럼 다스리는 중국계 4대 가문 중 하나입니다. 주로 납치, 감금, 보이스피싱, 마약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밍쇠천은 별장 앞마당에서 중국 공안 형사 4명을 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히 폭력 조직이 중국의 공안을 죽인 것을 알게 된 중국 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미얀마 내 중국계 반군인 MNDAA와 함께 밍쇠천의 별장을 152야포로 날려버리고 조직원 대부분을 사살했습니다. 밍쇠천은 가까스로 탈출했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중국계 소수민족 저항군과 손을 잡고 미얀마 본토에 진입하여 직접 범죄 조직을 직접 소탕해버렸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 19명이 구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얀마 내전에 가담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미얀마 군정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까지 매우 높아진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하지만 저항군의 대공세에 밀려 일단 궁지에 몰린 미얀마 군정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 즉 저항군의 거센 공세로 고전 중인 미얀마 군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하자며 유화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미얀마 북부 샨주, 북서부 라카인주 등에서 저항군과 군부가 한 달 넘게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군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색이 짙어지자 군부가 부랴부랴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선 셈입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앞으로는 대화를 하자며 뒤로는 병력 확충을 위해 탈영병 사명까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하자며 시간을 벌고 전열을 가다듬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미얀마 북부에서 중국 공안과 저항군이 함께 조직폭력단 소탕 작전에 나설 정도로 밀착하자 미얀마 군정으로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조직폭력단과 밀착해 있는 군정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인데요. 미얀마 군정과 중국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들 사이에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5월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미 해군의 군함을 수리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가장 열광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주일 미국 대사가 미국 의회와 일본 방위성이 미 군함을 일본에서 수리하는 방안을 미국 군함에 일본 조선소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1970년대 전 세계 조선업의 50%를 차지했던 일본 조선업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더구나 이 일이 현실화될 경우 미군이 일본 미군 기지 밖에서 전투함을 보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흥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미국 내에 방위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으로 군함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아시아 지역을 통과하는 군함을 일본 조선소에서 보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은 방위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 해군의 주요 함정인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조차 보수하는데 평균 26일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안이 비어있는 일본 조선소에서 군함을 수리하자였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일본 조선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사실 일본 조선업은 최근 한국, 중국의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상황이어서 미군 함정 수리 일감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조선업 부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처음 나왔던 올해 5월만 해도 미군이 생각하는 유력한 후보지는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일본의 선박 건조 및 수리 능력을 믿기 어렵다는 불신의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최근 수에즈 운하에서 틈만 나면 사고를 당하는 선박들이 대부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충돌 사고로 멈춰버린 컨테이너선 원 오르페우스 호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했고 게다가 최근 들어 홍해에서 일본의 화물선은 물론이며 군함까지도 후티 반군들의 먹잇감이 되는 망신까지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홍해에서 일본 해운기업 니폰유센이 용선한 갤럭시 리더호가 후티 반군에 의해 납포됐는가 하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납포된 센트럴 파크호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예멘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공격 대상이 되어 자신들이 혼비백산 놀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료 해상망료장은 호위함 아케보노에서 약 10회리 떨어진 해역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정보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인들을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홍해 상에서는 반군들이 일본 선박과 일본 군함을 노리는 상황이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해군력의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하는 중입니다.
결국 지난 5월만 해도 일본만 고려하던 미국이 군함 수리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기류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 클리어 디펜스는 중국은 전 세계 조선소의 45-5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중국 조선업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선박 건조를 주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솔직히 미국의 조선업 생산성이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 2021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조선소는 선박 건조와 설계, 조선소 레이아웃, 제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해외 조선소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전문 기술도 이렇습니다. 군함 건조는 항공기나 우주선과 같이 첨단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되고 전문화된 직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력 부족은 물론 시설도 낡아서 건조 비용은 비싸고 건조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미국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자회사인 나스코 조선소의 비용 초과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 해군이 미국 핑칸티에리 마린 그룹의 새로운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를 의뢰했지만 예상 비용이 넘어서 중단했을 정도로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2020년 말 당시 미국 의회 예산국이 내린 호위함 10척의 건조 비용은 최소 123억 달러, 약 15조 5,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미 해군의 초기 추정치보다 약 40% 더 많은 금액이었고 미군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함 건조만큼은 해외에서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조차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건조한 군함을 사들여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가 미국 군함의 절반 가격에 건조하고 인공지능 AI과 자동화 공정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군함을 건조해 미중 패권 경쟁에서의 해군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군함의 절반 가격으로 군함을 건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은 군함 건조 시 모듈식 구조, 로봇공학, AI, 자동화 공정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 기술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함 건조를 의뢰하면 민감한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존스법 존재 액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 우려 및 자국 조선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에서 건조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신속한 군함 건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제 한국 조선소에서 효율적인 군함 제조와 생산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5월 미 해군이 아시아 동맹국의 민간 조선소를 이용해 군함을 유지, 수리 및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 이 프로젝트의 유력한 동맹국은 한국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집중 조명한 곳은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현재 미국은 군대를 증강할 예산상 여력이 있어도 방위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만일 미국과 중국이 무력 충돌을 한다면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중국은 50척 이상을 상실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언뜻 보면 무승부로 보이지만 결국 승부는 손실된 함정을 누가 더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가로 판가름 나며 그렇게 되면 미국보다 더 빠르게 함정을 보강할 수 있는 방위산업 제조업 기반이 있는 중국의 승리로 귀결됐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군사문제 전문가들조차 지난 2년간 중국 해군은 구축함 순양함 17척을 증강했는데
미국은 현재 같은 수의 함정을 건조하는데 6년이 걸리며 미국은 군함을 빠르게 대량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무기군 수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로널드 오루크 의회 조사국 CRS 분석가는 한국 조선업체들은 민간 부문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함의 건조유지 비용을 염두에 두고 군함을 설계한다. 한국 이지스 구축함은 동급 미국 함정보다 무게가 더 나가지만 복잡한 전자장비 설치 작업이 쉬워 비용을 절감한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군함 제조 속도에 있어 중국에 뒤처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의 효율성을 배워야 한다고 일갈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 해군은 한국의 효율적인 구축함 건조 능력을 인정했으며 중국을 감시하는 정조대왕함의 성능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 필요한 수요에 정확하게 부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의 최신 함정인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은 1800km밖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고 북한 전역에서 발사된 탄도탄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서부 지역과 일본 전역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북한이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에 상공으로 쏜 발사체도 우리 해군 이지스함이 남해 먼바다 상공을 빠져나갈 때까지 추적하는 데 성공한 한 바 있습니다.